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며 서울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첫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온 날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 잊고 지냈던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어딜 가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유 없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꼭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도 견디기 힘든 괴롭힘인데 제가 직접 겪어봐서 제 딸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바로 짐작이 되었죠. 제 딸은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빠르게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반분리 후 잘 해결이 되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저도 굳이 들춰내지 않았을 텐데 얼마 전 그 친구를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결국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이 참 싫을 정도였죠.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방 2개인 주택에 살았는데 엄마는 새벽 일찍 건물 청소를 하러 나가시고 아빠는 낮은 칠기 공장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제가 5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이따만 해도 집이 가난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환경이었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조금씩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다 다니는 피아노 학원조차 저는 다닐 수 없었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였죠. 언니나 저나 조용한 성격에 떼쓰는 것도 없었고 없이 살다 보니 눈치는 늘어서 또래 친구들보다 더 일찍 철이 들었어요. 엄마는 오전에는 청소하는 일을 끝내고 오시면 오후에 집에서 부업을 하십니다. 넥타이도 만드시고 브로치에 큐빅을 붙이는 일, 구슬로 목걸이 만드는 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엄마나 아빠와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숙제를 끝내고 책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할 게 없어 집에서 내내 책만 본 건데 결국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도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반장이나 부반장은 꼭 했을 만큼 공부벌레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반에서 공부를 잘하니 반 친구들이 다 저를 좋아했고 잘 따라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논다고 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 안에 주훈이라는 친구는 유독 저에게 말을 막 했습니다. 야, 최서원, 너 체육복이 이것뿐이야? 좀 사라. 곧 구멍 나겠다. 아직 더 입을만 해. 어차피 체육 시간에 흙 묻은 건 똑같은데 비싼 거 입어서 뭐해? 흑힌다. 너 돈 없어서 못 사는 거면서 공부 좀 한다고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너나 잘해. 그러는 너는 공부 좀 하니? 그렇게 놀아서 대학은 갈 수 있고? 얘 뭐라는 거야? 대학교는 돈 내고 들어갈 수도 있어. 넌 그건 몰랐지? 정 안 되면 그렇게 가지 뭐. 너보다 쉽게 대학 갈걸? 아마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겠지? 은이라는 친구는 좀 사는 집 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친구들만 골라 은근히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때 당시 체육복은 색만 맞으면 되었기에 친구들은 브랜드 제품을 많이 입었는데 저는 문방구에서 파는 체육복을 사 입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놀려대는데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였죠.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 몰래 그 친구가 집까지 따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뭐야, 너 이런 데서 살아? 여기 사람 사는 곳이야? 벌레 나올 것 같아. 우와. 나 따라온 거야?
너 할 일 정말 없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벌레 없거든? 뭐래, 바퀴벌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데 사니까 네가 맨날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는 거였구나? 불쌍해. 가난한 부모 만나서,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 친구는 그렇게 집까지 쫓아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제가 벌레 나오는 집에서 산다고 소문까지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시할 수 있었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속은 좀 상했지만 제가 원해서 그런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계셨기에 더 당당히 살았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들은 그런 말에 저와 등을 지거나 하지 않았기에 학교 생활이 힘들다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반에서 어울리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이뻐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친구의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들어야 했으나 저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원아, 축하한다. 돈 번다고 우리 딸들한테 신경도 못 써줬는데 알아서 잘 꺼주니 정말 고맙다. 뒷바라지 제대로 못 해줘서 항상 미안해. 그래도 이제 좋은 대학까지 갔으니 엄마나 아빠가 용돈도 주고 신경 많이 쓰도록 노력할게. 내가 애도 아니고 용돈은 제가 벌어서 쓸게요. 아빠 무릎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지나 말아요. 좀 더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고생 안 하고 컸을 텐데. 이는 좋은 날 왜 이럴까? 그냥 오늘은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족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그럴까? 오랜만에 그럼 고기나 먹으러 가자. 아빠, 저 탕수육이랑 짜장면 먹고 싶은데 우리 중국집 가요. 나도 짜장면 콜. 고정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야? 고기 먹어도 돼. 아니 정말 나 오늘 짜장면에 탕수육 먹고 싶어서 그래요. 언니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탕수육이잖아요. 사실 돈 때문에 짜장면을 택한 건 아니었는데 그날은 유독 짜장면이 먹고 싶었네요.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고깃집 가면 돈 많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눈치나 본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암튼 집은 가난했어도 저희 가족은 사이가 좋고 별다른 문제도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잘 자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 친구는 갑자기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만 전해 들었는데 대학을 가긴 간 건지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난 후 도서관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덕에 매년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알바를 하며 제 용돈을 제가 벌어서 썼는데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으나 받기가 참 죄송했어요. 어떻게 번 돈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 다니고 용돈도 직접 벌어 쓰고 거기다 졸업 후 공백 기간도 없이 바로 대기업에 취업도 했거든요. 회사 다니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좋은 곳에서 외식도 할 수 있고 전보다 나은 생활에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회사를 잘 다니며 연봉도 꾸준히 올랐고 치위생사로 일하는 언니와 함께 그간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어요. 물론 대출도 조금 끼고요.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외곽 구축 아파트였는데 전세로만 살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던 터라 이제는 이사 안 가도 된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중에 더 좋은 집도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면서도 연애도 시작했는데요. 상대는 타 부서 남자 직원이었고 오며 가며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출근길이 겹치면서 친해진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며 서로 통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저보다 6살 많은 남편은 참 다정했고 검소했으며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젠틀하기까지 하니 인기도 좋았는데 사내 연애를 하면서 저는 여직원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겠다 했습니다. 전하, 너 김대리님하고 사귄다며? 어? 그렇게 됐어. 대리님 어떤 여자 만날까 궁금했는데 그게 너였다니. 잘 어울려. 부럽기도 하고. 지금 다들 부럽다고 난리다? 고마워. 대리님이 소문대로 정말 좋은 분이더라. 그래, 잘 만나봐. 너도 좋은 사람이니까 서로 잘 만난 거지 뭐. 그렇게 친한 동기의 응원까지 받아가며 저는 남편과 잘 만났고 사내 커플이 되고 난 후 3년간 쭉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1년 뒤 첫 아이를 낳고 3년이 지나고 나서는 둘째를 낳았죠.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써가며 육아에 집중했는데 일도 너무 하고 싶어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사실 먼저 애를 봐주겠다고 하셔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되었죠. 아버님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집에 계셨기에 낮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직 저녁 전이시죠? 나 대충 먹었지. 동이랑 경호 밥 먹이고 나도 같이 먹었어. 근데 뭘 이렇게 사왔어? 어머님 좋아하시는 딤섬 포장해 왔는데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 그럼 같이 먹자. 얼른 씻고 나와. 어머님은 성품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인사를 갔을 때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아셨음에도 그 어떤 말도 안 하셨고 오히려 먼저 예단 생략에 예물은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집은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회사 근처에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다 결혼 후 아이들까지 직접 봐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항상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남편보다 저에게 속 얘기도 많이 해주셨기에 그만큼 편하고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아이들을 더 이상 봐주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계속 봐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회사도 자주 못 나가시니까 어쩔 수가 없게 됐어. 미안하다. 미안하다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데 아버님은 얼마나 안 좋으세요? 무슨 지병이 있는 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쑤시고 그런 거지 뭐. 허리 디스크도 전부 다 심해져서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애들 보면서 아버지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워. 네, 어머님, 당연해요. 아버님이 우선이죠. 그럼 어쩌지? 요즘 이모님이라고 해서 같이 살면서 애 봐주는 분들이 있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제가 알아볼게요. 애들 걱정은 마세요. 이모님을 부르자니 남의 손에 애들 맡기기는 좀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 그만두는 게 아깝다며 계속 다니면서 이모님을 부르자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하는 동안 남편은 과장까지 승진을 한 것은 물론 곧 팀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 남들보다 승진도 좀 빠른 편이었죠. 그런데 아버님의 건강 악화로 더 이상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에게 회사 일과 운영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맡게 되어 당황할 법도 한데 생각보다 능숙하게 운영해 나갔어요. 저는 남편 덕에 편하게 집에서 아이 보며 살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하는 삶도 좋았으나 집에서 내 손으로 내 자식들 키우는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매년 모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일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에 연락을 받고는 친구들도 보고 싶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라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잊지 않고 꾸준히 연락해주는 친구한테 고맙고 또 미안해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나간다고 해버렸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부 모임이라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왔어요, 여보. 애들은? 고생했어요. 애들은 자요. 오늘 낮에 놀이터 가서 엄청 놀고 왔거든요. 피곤한지 일찍 자네요? 그럼 우리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할까? 좋지. 얼른 씻고 옷 갈아입어요. 내가 안주 좀 만들고 맥주 꺼내올게요. 저희는 연애 때는 물론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지금도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남편은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시부모님을 보면 남편의 성품이 왜 그런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두 분이 사이도 좋으시고 서로 존댓말도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남편 역시 저를 매 순간 존중해주니 싸울 일도 딱히 없었습니다. 아, 개운하다. 야, 그 사이에 이걸 다 만들었어요? 이 정도는 금방이죠. 빨리 앉아요. 맥주도 엄청 시원해요. 근데 오늘 회사에서 직원들 정리 얘기가 나와서 그게 좀 신경 쓰이네. 회사가 어려워요? 직원들 정리라면 해고? 회사 사정이야 괜찮은데 금태가 좀 안 좋은 직원들 이번에 정리하자는 말이 나와서 고민이에요. 다 집안의 가장일 텐데 갑자기 해고할 수도 없고. 그럼 아버님하고 상의해봐요. 조언도 좀 얻고. 안 그래도 주말에 본가 가볼까 하는데 같이 갈래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하시던데. 좋죠. 사실 오늘도 낮에 시댁 다녀왔어요. 아버님의 손주들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진짜 당신은 최고다 최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보다 당신을 더 찾으니 말 다 했지 뭐. 아,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애들 내가 볼 테니까 다녀와요. 아니, 부부 동반이라 당신도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있어요? 알았어요. 같이 가죠. 애들은 그럼 어쩐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주말이라 아버님 병원도 안 가시고 해서 몇 시간 정도는 봐주실 수 있대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그때 처음 구입한 차가 바로 경차입니다. 처음이라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운전 연습도 할 겸 중고로 산 건데 관리를 잘했더니 탈만 하더라고요. 제가 주부가 되고 나서 아이들 키우며 등원할 때도 아주 요긴하니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서둘러서 남편 회사 근처로 갔고 남편을 태운 뒤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는데도 이미 와 있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머 서원아 오랜만이야. 너 어떤 기대로다. 그러게 너 민영이 맞지? 우리 그때 로또 돌려보던 거 생각나? 당연하지. 이게 얼마만이야. 좋아하는 민주랑 혜영이도 와 있어. 얼른 들어가자. 알았어. 여보, 얼른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계 누구야? 최서원?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너도 모임에 나온 거니? 야, 나도 같은 반이었어.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 내 말은 여기 모임에 너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들어서 하는 말이야. 나도 이제 좀 참석해보려고. 고등학교 시절 저를 그렇게나 무시했던 친구인 주은이었죠. 하필 여기서 만나니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거기다 여전한 그 말투며 아직도 저를 무시하듯 말하는 게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번에 제가 나온다는 걸 전해 듣고는 본인도 나온 모양이었어요. 남편 앞에서 또 어떤 말을 할지 걱정이 앞섰네요. 그래도 왔으니 어쩌겠어요. 들어갔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타고 온 경차를 보더니 비웃기 시작하는데 격씨,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 설마 경차 타는 남자랑 결혼했니?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친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죠. 자기 말에 아무 반응이 없으니 기분이 상했는지 제 뒤를 졸졸 쫓아 들어왔고 심지어 제 옆에 앉으려는 걸 남편이 갑자기 자리를 바꾸면서 떨어져 앉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눈치가 좀 있다 보니 그 친구와 제가 사이가 안 좋을 거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암튼 안에서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고 다들 결혼해서 애엄마가 된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불청객만 빼면요. 그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맛있게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창이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너네 그거 기억나? 최소 언제 구멍날 정도로 체육복 하나만 지구장창 입었던 거. 나 진짜 너무 웃겼잖아. 무릎 다 늘어나고. 은희야, 재밌니? 아, 왜? 분위기 깨지 말고 너도 그냥 웃든가.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아, 맞다. 내가 사원이네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글쎄 집이 너무 이상한 거야.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바퀴벌레 나올 것 같은 그런 집 알지?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너 그때 나 몰래 쫓아온 거잖아. 암튼 간에 다 사실이잖아. 근데 너 정말 그때 체육복 살 돈도 없었던 거야? 나한테 말하지. 내가 한 벌 사줄 수도 있었는데. 참. 이제 그만할래? 듣기 좀 그렇다. 여기 우리만 있는 거 아니고 친구들하고 남편들도 있잖아. 거의 그만해. 너 그리고 필통도 없어서 하드보드지로 만들어서 테이프 칭칭감을 썼던 건 기억나냐? 그건 유행이라 우리 반 애들 반 이상은 다 그렇게 만들어서 썼어. 또 합리화한다. 근데 혹시 아직도 가난해? 아니 아까 경차에서 내리길래 그냥 물어보는 거야. 경차가 얼마나 좋은데. 주차 요금이랑 통행료 할인도 돼. 차가 작아서 주차도 편하고 세금도 적게 내고. 서원아, 나도 경차야. 완전 좋지. 맞아. 애들 등하굑 시키기에도 딱이고. 웃기고들 있다 아주. 남편은 상황을 지켜보다 막말이 계속 나오자 나서려고 했고 저는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큰 소리가 오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뒤늦게 어떤 남자가 들어왔는데 동창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남편이네. 얼른 들어와. 얘들아, 우리 신랑이야. 인사해. 친구들은 일어나서 다 같이 인사를 했고 저도 같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의 남편이 갑자기 제 남편을 보더니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 여길 어쩐 일로? 그 순간 동창은 똥시원 표정을 짓더라고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자네 함대리 아닌가? 네. 그런데 혹시 여기 부부 동반 오신 거예요? 그렇네. 여기서 만나다니 참 세상 좋구만. 그때 동창은 갑자기 저에게 손짓을 하더니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손짓하는데 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따라 나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네 남편이 사장이라니. 용인에는 그 회사 사장이 너네 남편이야. 어? 빨리 말 좀 해봐. 맞아. 그게 궁금해서 불러낸 거야. 아니 그럼 아까 그 경차는 뭔데? 야, 경차 타면 다 돈 없고 가난한 거야. 좀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때랑 변함이 없니? 사장이면 더 좋은 차 타고 왔어야지, 안 그래? 남편 차 따로 있고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급해서 내가 집에서 타던 차 타고 온 거고.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리고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들도 있는데 말 좀 가려서 해라. 저는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는 다시 들어왔는데 동창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느새 제자리로 와서는 남편 옆에 딱 붙어 술도 따라주고 있더군요. 남편은 그러나 보는 딱 질색인 사람이라 상당히 불편해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모임을 잘 마쳤고 시간도 늦어 그만 헤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술을 마셔서 대리기사를 불렀고
애들을 데리러 시댁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그 남자요. 제 친구 남편 말이에요. 아, 한대리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분 회사에서는 어때요? 글쎄, 근데 내가 저번에 말한 거 기억나요? 근태가 좀 안 좋은 직원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던 말. 기억나죠? 그런데 왜요? 그 명단에 한대리가 있어요. 동창의 남편은 회사에서 근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심할서도 3번이나 썼다고 했죠. 남편이 운영 중인 회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족처럼 직원들을 대하고 복지 수준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직원들 하나하나 근태가 어떤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시댁에서 데리고 집에 온 저희는 자려고 누워서는 모임에서 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창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남편이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친구가 꼭 한 명씩은 있던데 당신 안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죠. 학교 가기 싫은 날도 많았고요. 그래도 뭐 어떡해요? 그 친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제가 가난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잘 어울려줘서 그 덕에 잘 다녔어요. 참나. 근데 한대리 나이가 당신보다 어릴 텐데 연하를 만나서 결혼한 모양이네요? 그렇대요. 친구들이 말해줬는데 6살인가 7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그날 보니까 당신 동창은 여전해 보였고 남편이란 사람도 나한테 아부하는 게 좀 보기 좋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연락 오면 거리 두는 게 좋겠는데 당신이 잘 알아서 해요. 남편의 말처럼 저는 그 동창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연락처도 모르니 서로 연락하고 지낼 것도 아니고 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데요. 글쎄 다른 친구들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서는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사원아, 그날 잘 들어갔어? 나 은이야. 그날 내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장난이라고 생각해 줄래? 그럼 또 연락할게. 갑자기 연락 와서 한다는 말이 그날 그렇게 말한 게 전부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떠들어 놓고는 장난이라니 더욱 화가 나더군요. 당장 전화해서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창에게서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원이니? 무슨 일이야? 야, 친구끼리 전화 이렇게 받기 있어? 내가 저번에 문자 보낸 거 왜 씹었어? 미안, 답장한다는 게 깜빡했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좀 만날래? 그날 친구들 많아서 우리 둘이 얘기 많이 못했잖아. 미안한데 우리 단둘이 볼 만큼 친했던가? 솔직히 연락 오는 것도 좀 그렇거든. 아니, 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다 쳐도 이제는 친하게 지내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가 좀 산다고 너 무시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넌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리고 나 그때 집이 잘 살았던 거 너도 알지? 그런데 아빠 회사 부도 나서 급하게 이사 갔어. 단칸방에서 살다가 겨우겨우 아빠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전세로 살다가 지금 남편 만나 결혼한 거야. 쪽팔려서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미안하니까. 그래서 사과하고 싶고 나 만나주면 얼굴도 보고 사과도 하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어? 동창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갑자기 친한 척하는데 남편이 사장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는 거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목소리도 그렇고 사과하면서 울기까지 하는데 미안한 마음은 진심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라도 미안한 거 알면 됐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거 받는 사람 되게 상처야. 알았어. 앞으로는 정말 안 그럴게. 내가 철이 없었어.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는 한참을 생각했는데 사과를 받았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는 연락이 안 오겠지 하며 지냈는데 얼마 뒤 이번에는 택배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그 동창이 보낸 택배였어요. 집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택배 박스 안에는 비싼 굴비부터 해서 꿀도 있었고 그 위에 카드도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사원아, 나 은희야. 저번에 사과 받아준 게 고마워서 성의 표시하는 거니까 받아줘? 정말 저를 3년 내내 괴롭힐 때는 언제고 갑자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사과까지 한 친구인데 매몰차게 할 수도 없고 선물은 너무 부담이 되어 돌려보내려는데 생선은 혹시나 상할까 싶어 직접 전해주려고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니? 그래 사원아. 네가 직접 다 연락해주고 어떤 일이야? 택배 뭐야? 받았어? 보긴 뭐야, 내 마음이지. 불미 그거 비싸고 좋은 거야. 꿀도 엄청 비싼 거고. 남편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좀 만날래? 왜? 무슨 할 얘기라도 있어. 오후에 애들 하원 때문에 오전 중에 만났으면 하는데 아님 내가 너네 동네로 가도 좋고. 저는 최대한 빨리 만나서 물건 돌려주고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하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창은 저희 집 근처로 온다고 했고 준비해서 나갔는데 아니 이걸 왜 다시 돌려줘? 마음에 안 들어?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 다시 가져갈래? 생선은 다시 보내면 혹시나 상할 것 같아서 직접 주려고 보자고 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보내지 마. 부탁해. 보낸 사람 성의가 있지 그냥 주는 법이 어디 있어? 난 다시 돌려줬다. 그리고 사과한 건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 친했던 사이도 아니잖아. 자주 연락하는 건 불편하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줘. 그럼 먼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할 말을 다 하고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 장을 본 뒤 애들 하원 시간이라 애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아까 그 물건이 다시 와 있더라고요. 박스를 열어보니 굴비랑 꼴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글쎄 서원아 그냥 받아주면 안 돼? 사실 우리 남편 좀 잘 봐달라고 내가 주는 선물이야. 뭐라고? 아니 니네 남편을 뭘 잘 봐달라는 건데? 곧 진급 대상자 명단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남편이 이번에 승진 꼭 해야 한다고 그랬어. 입사하고 계속 대리만 달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너네 남편한테 잘 말해서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너 이거 불법 청탁이야. 불법? 그렇게 따지면 그거 받은 너도 처벌 대상 아니냐? 난 분명 돌려줬다. 지금은 너네 집에 있잖니. 암튼 부탁 좀 하자.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생선이 상하든 말든 보낸 주소로 다시 택배로 되돌려 보냈고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친구 안 되겠네.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보내고 승진 부탁을 하나. 그러니까요. 혹시나 문제될까 싶어서 다시 택배로 돌려보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한대리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여전히 근태가 좋지 않아요. 똑같아요. 직원들 사이에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회사 직원들한테 나랑 친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아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왜 그랬지? 모임 때 인사 나눈 게 전부면서 그래서 임원들이 회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한대리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냐고. 근태도 나쁘고 성과도 별로 없는 직원인데 사장 땡 믿고 저렇게 회사 생활했던 건지 의심까지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 동창의 남편이 자신과 친한 사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동창이 저한테 갑자기 사과도 하고 선물도 보냈던 건 다 본인 남편 때문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고등학교 친구 중 친하게 지냈던 은주라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글쎄 동창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은희 걔는 무슨 생각으로 너한테 그런 선물을 했다니? 그렇게 괴롭혀놓고 낯짝도 두껍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아. 남편도 회사에서 좀 껄끄러운가 봐. 특별히 사이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도 없으니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대. 근태가 엉망이면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문희 남편 그 사람 말이야. 전에도 비슷한 일로 회사 잘렸다는 소문이 있어. 뭐? 자세히 좀 말해봐. 은희 남편이 나이가 어리잖아. 그래서 철이 없는 건지 회사 생활을 잘 못했나 봐. 지각도 많이 하고 일도 잘 못하고. 면접에서 합격한 게 신기할 정도였대. 암튼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니까 결국 전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 은희 걔 자존심이 좀 세? 자긴 괜찮은 척하고 남편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자소서도 직접 써주고 그랬더나 봐. 결국 입사는 하긴 하는데 오래 버티질 못하는 거지. 그런데 너네 남편 회사에서도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 안 변한다. 그렇게 친구와 통화하고 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을 직접 나서는 게 보기 좋지도 않고 오히려 그 남편이 더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연하 남편이라고 해서 이력서 하나 제대로 못 써서 부인이 대신 써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군요.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동창에 선물 공세를 해왔고 제가 거절하고 나면 또 보내고 반복이었습니다.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보낸 사람만 확인 후 돌려보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열어보니 돈이었습니다. 5만원권으로 100장이니 500만원이었죠. 안에는 쪽지 한 장이 있었는데 주운이었습니다. 생선이나 과일만 받다가 돈까지 받으니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낸 거 잘 받았어? 너 그 정도면 진짜 우리 남편 잘 챙겨줘야 돼. 알지? 야, 이 돈도 다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마음대로 해. 난 보낸 기록이 있으니 이걸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딴지 가면 그만이야.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동안 동장이 택배를 보내올 때마다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낸 것도 다시 사진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영수증도 보관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돈 봉투도 그대로 사진 찍고 그 친구에게 바로 돌려보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 명단이 추려졌고 그 명단에는 당연히 동창의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동창은 며칠 뒤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따지기 시작했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남편 왜 승진 안 된 거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 네 남편한테 물어봐. 아니, 남편 바꿔 당장. 회사에 있고 너하고 통화할 일도 없어. 앞으로 전화하지 마. 그래, 너 후회할 텐데. 동창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지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한동안 정말 조용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없었고 택배를 보내지도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회사에서 터졌습니다. 승진에서 빠진 동창의 남편은 화가나 회사에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3일이나 했고 이후 그 어떤 사유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근태와 이번 무단결근 사건까지 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이를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던 동창은 남편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피켓에는 회사 사장이 뇌물까지 받아놓고 승진 안 시켜주고 해고했다며 억울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급히 회사로 가보니 정말 회사 입구 앞에서 그 동창이 혼자 서 있더군요. 혹시나 이게 불법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찾아봤는데 1인 시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택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과 또 동창을 따로 만나 물건을 직접 전해주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혀서 마치 제가 받는 것처럼 피켓에 붙어 있었길래 이걸 증명하려면 저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그 한달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같은 부서 직원들은 해고된 게 잘 됐고 그 부인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타 부서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었기에 보다 확실한 입증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벌써부터 부당해고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입장이 곤란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에게 상담도 받게 되었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승진을 부탁하는 문자는 증거로 변호사에게 제출한 상태였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동창은 근태만으로 해고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뇌물에 대한 얘기도 매일같이 나와서 말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주변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애들 등원시키고 나면 남편 회사로 가서 시위 중이던 동창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제가 아무 말 못하는 바보로 알고 있는 듯 했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 사장실로 향했고 그때 한대리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는 한 여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대리님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실 말씀이 뭐예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리님이 해고당하기 전까지 회사 전화로 사적인 통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희 회사 전화는 거래처는 물론 고객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해야 해서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 여직원의 말에 의하면 한 대리는 회사 전화로 자기 와이프랑 통화를 자주 했다고 했고 그 내용까지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인지 자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만 믿는다고 자주 말했고 예전에는 사장이랑 친구 먹어도 되겠다고 이런 말도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원래 대리님이 허풍도 좀 있고 일도 느긋느긋하게 하는 편이라 별 신경 안 썼는데 제가 바로 옆자리라 그런지 통화하실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아, 그리고 해고 전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통화하면서 가만 안 둔다는 말도 했는데 저도 그날은 바빠서 잘은 못 들었지만 회사를 그만둔 애 만에 또 그냥은 못 나간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바로 사장실로 가서 남편에게 얘기했고 당장 한대리가 쓰던 전화의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라면 동의 없이 녹음 파일을 들어볼 수가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량이 상당해서 일단 제가 동창을 만났던 동창 모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파일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문제가 될 듯 싶어 남편이 혼자 들었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 듣기는 어려워서 며칠에 걸쳐 녹음 파일을 검토했는데 동창 모임에서 만난 그날 이후 통화 녹음에서 어이없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뭐해? 여보, 마침 전화 잘했다. 자기 회사 사장이 내 친구 남편인 거 알지? 알지. 그날 모임에서 봤잖아. 그런데 둘이 친하기는? 엄청 친해. 걔 내 꼬봉이었어. 말 한마디면 깨갱 한다니까? 이제 자기 승진할 준비나 해. 사장백 생겼는데 뭐가 무서워. 나만 믿고 기다려. 또 다른 파일에서는 그년이 내가 보낸 선물 자꾸 다시 보내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좀 해봐. 돈을 보내면 어때? 빼봐 그러다가. 그럴까. 돈 받으면 끝이지 뭐. 난 다시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가장 최근 녹음 파일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승진 명단에 없었어. 그동안 기대만 잔뜩 했는데 이게 뭐야. 당신만 믿으라며. 뭐라고? 아니, 승진이 안 됐단 말이지. 그리고 나 요즘 분위기 안 좋아. 잘릴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정직원 해고 함부로 못해. 그런 걱정 말고 일단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자르면 그 회사 망하게 할 거니까 두고 봐. 곱게 나갈 줄 아나 보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예전에 거래처 한 곳과 거래가 끊긴 일이 있었는데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이 일이 동창 남편인 한대리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회사 문제라 판단해서 손해보고 넘어갔는데 한대리가 중간에 납품도 제대로 안 했고 오히려 납품해야 할 제품을 다른 회사에 몰래 넘기면서 범죄 행위까지 한 게 드러나 형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증거를 가지고 제가 상담했던 변호사에게 제출하였고 고소를 진행하기 전 동창과 동창의 남편을 조용히 사장실로 불러 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1인 시위 그만하시죠.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요? 됐고요. 남편 해고 취소해주세요. 승진 명단에도 올려주시고요. 그럼 당장 그만둘게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세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럼 저도 다시 1인 시위 할 겁니다. 뇌물 받은 거 팩트고 돈 봉투까지 받았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뉴스에도 나올걸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뉴스에 나오면 저희 회사 더 유명해지겠네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쪽에 보낸 거 다 돌려보냈고 단 하나도 받은 게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없던 일을 했다고 만들어내면 그것도 죗값 받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럼 그만 나가보세요. 그랬더니 동창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지으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동창 남편은 끝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듣기만 했다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쪽팔렸겠죠. 혹시라도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런 뻔뻔한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어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창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와서 1인 시위를 하였고 이제는 그 남편까지 합세했습니다. 솔직히 시위에서 방송이라도 타면 본인들한테 더 유리할까 싶었겠지만 저희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얼마 뒤 동창은 시위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바로 고소장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100% 자기 잘못에 협박성 내용까지 담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다 자기 남편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내용까지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후 그 동창은 저희 집에 찾아왔고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했습니다. 서원아, 일단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 어딜 들어와? 그냥 여기서 말해. 내가 미안해. 고소 취하해줘. 아니, 내가 화가 나서 그냥 해본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 멀쩡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게 할 말이야?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남편 회사를 망하게 하니? 그럼 처음부터 기대하게 하지 말던가. 난 단 한 번도 너한테 니네 남편 승진시켜주겠다는 말 한 적 없어. 뇌물도 안 받았고. 말은 바로 하자. 그래. 나 혼자 김칫국 마신 거야. 됐어? 그런데 일단 너희 남편 좀 만나게 해줄래? 내가 직접 사과하려고 그래. 그건 좀 곤란한데 어쩌지. 그만 돌아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 또 만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그 동창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같은 업계 회사에 소문이 나서 취업도 안 되고 있고 실업급여도 못 받으니 서로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말도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아보기 전에 방송국 시사 프로 PD와도 접촉을 했다던데 막상 인터뷰를 하려고 보니 고소를 당해 그마저도 실없는 사람이 되어 방송국에서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욕이라도 해주고 한 대 때려줄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다고 그 인간들이 정신 차릴 것도 아닐 텐데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 갈 길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화가 난다고 복수하는 것도 의미 없고 내 할 일 잘하며 내가 잘 살면 그게 정말 최고의 복수가 되더라고요.
학창 시절 받았던 상처가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